페이팔. 아, 이 이름 들으면 정말 한때는 뜨거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그렇죠. 이베이에서 딱 분사하고 나서 10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뭐 6배 넘게 뛰고 2021년 여름 기억하시죠? 그때는 뭐 308달러도 넘었잖아요. 아, 네, 정말 기록적이었죠. 특히 팬데믹 때 아시다시피 비대면 결제가 확 늘면서 성장세가 정말 엄청났고 그때 다들 페이펄 미래가 진짜 밝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때 분위기는 뭐 거의 열광적이었어요. 디지털 결제 시장, 이거 현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주가가 78달러 선이니까 최고점하고 비교하면 와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성장세도 확 꺾였고 예전에 그 야심찼던 목표들 그 달성도 못하면서 투자자들 기대감도 뭐 예전 같진 않죠. 네, 거의 뭐 고점 대비하면 4분의 1 수준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뭐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페이팔에 진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페이팔이 과거에 어떻게 성공했는지부터 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전략은 뭔지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시죠. 네, 이 페이팔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다 보면 이 핀테크 산업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또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있는 통찰 같은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페이팔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2021년 최고점까지 진짜 대단했잖아요. 네, 그게 몇 가지 요인이 아주 그냥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제일 큰 거는 뭐니 뭐니 해도 팬데믹이었죠. 아, 팬데믹. 네,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고 온라인 쇼핑 막 하고 이러면서 비대면 결제 수요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이게 페이팔한테는 완전 기회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웬모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젊은 층들이 많이 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벤모 사용량이 확 늘면서 페이팔 전체 거래 규모도 커지고 활성 사용자 수도 늘리고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때 금리가 어땠습니까? 거의 제로 금리. 네, 맞아요. 엄청 낮았죠. 네. 이런 초저금리 환경에다가 또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성장주 투자 막 열풍 불고 이것도 페이팔 주가 올리는데 한몫단단히 했죠. 뭐 기술주다 하면 일단 막 기대부터 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와, 진짜 모든 조건이 페이팔한테 유리했던 시기였네요. 근데 그 좋은 시절이 뭐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주가가 확 꺾였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전환점, 요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외부 충격 중 하나는 역시 2018년에 나왔던 이베이 발표였어요. 아, 이베이. 네, 오랫동안 거의 뭐 페이팔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주요 결제 파트너였는데 이걸 경쟁사인 네덜란드 회사죠. ADN. 여기랑 손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와, 이베이라는 엄청 큰 고객을 잃는다는 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타격이 컸겠는데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팬데믹 때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니까 그 영향이 좀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베이라고 해오준 효과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페이팔의 핵심 수익원 중에 꽤 큰 부분이 그냥 점차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 특수가 끝나면서 온라인 거래 성장률 자체도 확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내부 문제도 좀 있었죠? 그때 경영진이 내놨던 목표치가 너무 좀 허황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2021년 초였는데 그때 CEO가 댄 슐먼이었죠. 이 사람이 2025년까지 활성 계정 수를 7억 5천만 개예요. 우와. 7억 5천만. 네. 그리고 연 매출 500억 달러 이상, 또 연간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라고 하죠. 이걸 100억 달러 이상 달성하겠다.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딱 내놨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 한참 못 미쳤죠. 그렇죠. 2024년 말에 딱 까보니까 활성 계정이 4억 3,400만 개, 매출은 318억 달러, 잉여 현금 흐름은 66억 달러, 이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목표랑 현실이랑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네. 결국 슐먼 CEO가 2022년에 이 목표는 저희가 좀 철회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결국 2023년에 물러났죠.
이런 상황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막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성장 기대감으로 막 높게 평가받던 페이팔한테는 상당히 부담이었죠. 구체적인 지표 변화를 봐도 흐름이 확 보이는데요. 2020년, 21년 이때는 뭐 20%, 30%씩 막 성장하던 활성 계정, 총 결제액, 매출 증가율 이런 핵심 지표들이 2022년 이후로는 전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이건 뭐 고성장 엔진이 식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숫자들만 봐도 페이팔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강력한 신호였죠. 자, 이렇게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페이팔의 황금기가 저물었다는 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에 새로운 CEO 알렉스 크리스, 이 사람은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일단 2024년 들어서는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고 또 페이팔 자체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좀 확장하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베이랑 완전히 분리되는 작업도 2023년에 다 마무리됐고요. 일단 급한 불은 좀 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완전히 안심하긴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2025년 들어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을 보니까 활성 계정 증가율이 다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사용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거래 건수, 이것도 줄어드는 추세예요. 여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좀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좀 근본적인 고민거리도 있다고요? 네,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래 수수료율, 영어로 테이크 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테이크 레이트. 네, 전체 거래 금액 중에서 페이팔이 수수료로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 비율인데 이 수수료율이 이베이에서 분사한 이후로 거의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수료율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거래 규모가 커져도 정작 회사에 남는 돈의 비율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왜 그런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페이팔 자체 브랜드 결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서비스들, 얘네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낮은 애들 비중이 커진다. 네, 예를 들면 그 벤모 같은 개인 간 송금 서비스나 아니면 기업들 웹사이트나 앱 뒤에서 결제 처리만 해주는 브레인트리 같은 서비스들이요. 이런 애들이 성장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얘네는 수수료율이 낮으니까 전체 수익성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둘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핀테크 기업들하고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수수료를 낮추라는 압박이 계속 있는 거고요. 이 수수료율 하락을 어떻게 막고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이게 현재 페이팔이 딱 마주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새로운 CEO 알렉스 크리스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예전처럼 그냥 사용자 수만 늘리는 거랑은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 CEO의 접근법은 전임자랑 확실히 달라요. 과거 슐먼 CEO가 좀 외형 성장, 그러니까 신규 계정 막 늘리는 거에 집중했다면 크리스 CEO는 영업이익률을 개선해서 안정적이고 좀 예측 가능한 이익 성장을 만들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익성 중심이군요. 네, 여기서 좀 통찰력 있는 부분은 이게 그냥 전략 바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정이라는 거예요. 페이팔 스스로 이제 과거 같은 초고속 성장은 어렵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땅 따먹기보다는 이미 가진 왕국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서 수익을 더 짜내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빨리 크자에서 영리하게 돈 벌자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전략 전환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나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수익성이 높은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랜트리 기반의 비브랜드 결제 처리보다는 수수료율이 더 높은 페이팔 자체 브랜드 결제 서비스, 이걸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웬모를 더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는 Pay with 웬모 기능을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웬모로 결제하게 한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페이팔 에브리웨어라는 이름으로 기업 고객들한테 직불카드 결제, NFC 아시죠? 스마트폰 갖다 대면 결제되는 거. 네, 근거리 무선 통신. 네, 그런 거나 매장 내 QR코드 결제, 모바일 앱 결제, 이런 다양한 결제 옵션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공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페이팔 플랫폼을 더 많이 쓰게 만들려는 거죠.
사용자 경험 개선 노력도 있다고요? 둘째는 이제 사용자 경험 개선인데요. 패스트레인이라고 원클릭 결제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로 온라인 쇼핑할 때 결제 과정을 확 줄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오픈AI의 잭키피트 기술 있죠. 이걸 활용해서 AI 상담원을 도입해요. 그래서 고객 지원 응대나 결제 문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와, AI 기술까지 쓰네요? 그러면 사용자들을 페이팔 생태계 안에 좀 묶어두려는 전략,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셋째가 바로 그거죠. 사용자 락인 효과.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구매 후 결제, BNPL 서비스나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 기능, 그리고 또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이걸 직접 발행하고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아, 그런 서비스들을 페이팔 앱 안에서 다 해결하게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페이팔 앱 안에서 다 쓰게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못 떠나게 딱 묶어두려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하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넷째가 비용 효율화와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수익성을 높이려고 인력 감축을 포함해서 비용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낀 돈, 그러니까 확보한 잉여 현금 흐름 FCF는 주로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네, 자사주를 하서 없애버리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회사 전체 이익은 그대로라도 주식 한 주당 돌아가는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실제로 이런 노력들이 좀 성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2024년 실적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조정 영업이익률이 1.84%로 전년보다 16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1.16%포인트 올랐고요. 이걸 바탕으로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21%나 성장했어요. 오, 21%면 꽤 높은데요? 네, 매출 성장률 자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와, 정말 다각도로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군요. 과거의 그 성장 공식에서 벗어나서 내실을 다져가지고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그냥 머물러 있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페이팔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될 걸로 보시나요? 현재 주가 수준을 생각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회사 쪽에서 내놓은 2025년 예상치를 보면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가 올해보다 한 15%에서 16% 정도 늘어난 5.35달러에서 5.39달러 사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 16% 성장. 네. 현재 주가가 78달러니까 이 예상 EPS의 15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주가 수익 비율 PE가 15배 미만이면 다른 기술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낮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과거에 페이팔이 한창 잘 나갈 때 고성장주로서 P 30배, 40배 넘게 인정받았던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낮아진 수준이죠. 시장 분석가들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페이팔의 조정 EPS가 연평균 한 11%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연평균 11%.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페이팔이 이제 고성장주에서 안정적인 가치주로 좀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치주로 전환한다. 그 말은 예전처럼 주가가 막 2배, 3배씩 뛰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페이팔의 핵심 사업인 디지털 결제 시장 자체가 이미 꽤 성숙했고요. 경쟁도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20%, 30%씩 성장하는 걸 다시 보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당분간은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좀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서 꾸준한 이익 성장에 따라서 완만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아주 극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꾸준한 주주 환원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가치주로서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적인 가치주.
네. 물론 알렉스 크리스 CEO의 새로운 전략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대박을 터트린다면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더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올랐던 페이팔이 이베이와의 결별, 성장 둔화, 경쟁 심화 이런 좀 냉혹한 현실에 딱 부딪혔고 이제는 과거의 그 외형 확장 전략에서 벗어나서 수익성이나 운영 효율성 여기에 집중하는 새로운 생존법을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딱 요약하자면 여전히 경쟁은 치열하고 수수료율은 계속 떨어질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하지만 수익성 높은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용자 경험 개선해서 락인 효과를 높이고 비용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등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늘 페이팔의 변화 과정을 쭉 따라와 보셨는데요. 이렇게 선구매 후결제, BNPL이나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를 꽉 묶어두면서 동시에 비용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페이팔의 전략. 어쩌면 이게 비단 페이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좀 성숙기에 접어든 다른 많은 테크 기업들, 특히 디지털 결제나 핀테크 시장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사용자 수 늘리고 시장 점유율 확장하던 시대는 좀 저물고 이제는 이미 확보한 사용자 기반 아래서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면서 수익성을 높일 것인가,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